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140페이지 보시면 이게 개업하거나 취직을 못하는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140페이지. 140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법제 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이렇게 해놓고는 1항에 보니까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즉 개업 못한다는 뜻이고요. 동그라미 2번 2항을 보면 그 밑에 12번 12호 밑에 보면 2항을 보니까 제1항 1호부터 제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3항에 보니까 14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법인의 사원, 임원을 뭐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개업공개사 등. 자, 그래서 여기 개업공개사 등을 적어놨는데요. 이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있는데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것은 예금이 비결이다. 돈 모으는 것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암기 5개가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자, 오늘 결격사유고 나머지는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즉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된다고요. 개공뿐만 아니라 소공도 안 되고 보조원도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공, 소공에게 해당되는 게 있고요.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게 있는데 처음 오신 분 이거 너무 헷갈리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개공이 개업공개사죠. 소공이 소속공개사 줄임말이고요.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있고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있다. 지금 결격사유는 개공 등에게 해당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그런데 자격증 못 딴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결격사유에 해당돼도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우리 기본서는 150페이지에 있는데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 안 되고요. 이미 개업한 사람은 절대적 취소, 취직 안 되고요. 이미 취직된 사람은 해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2개월 이내 해고 안 하면 절대적 취소,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리고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고용관계를 종료하지 않는 경우, 해고하지 않는 경우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등록관청은 결격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했는데 실제로 하는 거 보니까 세월이라는 행정전산망으로 검색하니까 다 나온다 하더라고요.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경합범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때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징역형은 분리 안 해도 돼요. 징역은 이 법이든 저 법이든 징역형 받으면 결격사유예요. 근데 벌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받은 경우만 결격사유죠. 그래서 경합범이라는 것은 경쟁적으로 합해져서 여러 개의 죄를 지었다. 10가지 죄를 지었으면 그 벌금을 선고할 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격사유 141페이지 기본서는 있는데요. 맨 밑에 제한능력자, 맨 밑에 양가로 1번 미성년자, 그게 31회 때 출제됐다고 돼 있죠. 이 기본서에 최근에 출제됐다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계속 나왔던 부분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제가 이게 매회 출제라고 적어놨었어요. 결격사유. 최근 35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결격사유. 미성년자는 자격증은 딸 수 있지만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는 없다.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오로지 만 19세가 되는 길밖에 없다.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혼인해도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성년어제라는 게 있죠. 혼인하면 성인으로 본다. 성년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나이를 먹어야 돼요.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결격사유가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결격사유고 벗어나려면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특정 사무에 대해서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후견인이라는 말은 뒤후자, 바라볼 견자, 사람인자, 이게 후견인입니다.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 보살펴주는 사람이 후견인이고요. 피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가죽 피자, 가죽 위에 옷 입히는 거는 가죽 피자, 옷의자거든요. 그래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완전히 보살핌, 성년으로서 보살핌을 완전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게 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근데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을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결격사유 아닙니다. 요건 민법 9조에서 민법 14조에 있는데 민법 시험 범위가 103조부터 시험 범위죠. 민법 시험 범위도 아니라고. 이게 그냥 결론만 우리는 시험에 나옵니다. 어떤 경우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지 이런 거는 묻지 않는다고요. 자, 결론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결격사유고, 벗어나려면 종료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된다. 가정법원으로부터. 물론 결격사유가 되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되고요. 시험에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 안 됩니다.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되고요.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고, 파산 선고받은 경우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신청만 했다고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결격사입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해도 3년 지나야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가석방 되면, 가석방이라는 말이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뭐 3.1절 가석방인가, 누구? 윤석열 대통령 장모님 안 됐잖아. 가석방 안 됐죠.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최은순 여사님이라고 있어. 그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예, 그분 가석방 안 됐죠. 예, 만약에 가석방 됐으면 가짜로 석방이 가석방인데요. 가석방 되면 시험에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됩니다. 남은 자녀 형기. 시험에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된다. 완전 석방이 아니라 가짜 석방인 거잖아요. 가석방은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됩니다. 법률 변경 특별 사면 형의 시효 완성 3년 지나야 됩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그러면 특별 사면, 일반 사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일반 사면. 이거는 일반 사면,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법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결론만 우리는 시험에 나온다고요. 특별 사면 3년 지나야 되고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근데 뉴스에 보면 대통령이 일반 사면했다는 말은 안 나오고 특사, 뭐 8.15 특사, 3.1전 특사 이런 말만 나오잖아요. 일반 사면을 하려면 제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가 여당 되면 절대 야당은 또 동의 안 해줘요. 서로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일반 사면 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일반 사면은 뭐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제 몇 조 위반한 자 일반 사면하기로 한다면 그 제에 해당된 사람 모두 다 해야 돼요. 근데 특별 사면은 한 사람만 콕 집어서 특별 사면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뉴스에 이명박 정부 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한 명만 탁 특별 사면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한 명 콕 찍어가지고. 그게 특별 사면인데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 결론은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결론만 알면 되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특별 사면, 일반 사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조금 한 번씩 검색해서 읽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해하는데. 우리는 그냥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특별 사면, 일반 사면은 사면법을 봐야 된다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자, 그 다음에 요거 집행유예는 어떤 분이 현업에 있는 분이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대요. 그럼 판사가 어떻게 하냐면 도로교통법이니까 도로교통법은 보통 징역이 아니고 금고형이죠. 금고형은 일을 안 시키는 게 금고입니다. 자, 그래서 징역 1년에 처한다 가령.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하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3년 플러스 2년이니까 5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
그러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가장 가벼운 벌이 기소유예예요. 검사가 법원에 기소 안 하고 재판에 안 넘기고 자기 선에 마무리 짓는 게 기소유예죠. 선고유예는 재판에 넘겼는데 판사가 선고를 유예한 경우입니다.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적었는데 원래 행정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현실적으로 모든 개업공개사가 권리금을 작성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다른 사람은 다 하고 있는데 잡힌 사람만 재수없이 징역 보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현실을 감안해서 그 선고를 100만 원을 선고하나 그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결격사유 아닙니다. 선고 유예돼도 2년만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받으면 300만 원 이상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다. 벌금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에요.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다 결격사유입니다. 벌금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자, 기본서는 146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31번. 네, 있습니다. 자, 자격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데요. 나머지는 다 시험은 볼 수 있는데 자격 취소 3년간은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말입니다. 이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암기 프린터 42번에 1번, 2번에 있는데 최대 몇 개월이에요?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6개월입니다. 이게 시험에 6개월이라는 거 나왔습니다.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9개월을 차할 수 있다 X입니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고요.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예외, 사망, 해산, 등록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사망을 해서 등록 취소되면 즉시 벗어난다. 3년 지나면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답은 영원히 못 벗어나죠. 사망하면 끝. 단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원히 못 벗어나는데 법인 해산도 마찬가지. 해산하면 영원히 끝이잖아요. 죽은 거나 법인 해산하는 거하고 개인 죽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영원히 못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예를 들면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24년 3월 15일입니까? 15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위반 행위는 언제 했냐면 2024년 1월 15일 날 위반을 했어요. 죄지었다고 죄지은 날 바로 벌금 선고받는 건 아니잖아요. 잡혀가가지고 뭐 감옥에 구속돼 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불구속 재판하는 것도 있고 형사재판 한 2달 이상은 걸려요. 최소한. 그러면 위반은 이때 했는데 벌금은 요때 받았고요. 그럼 벌금 받자마자 또 바로 등록관청에서 알고 와서 등록 취소하는 게 아니라 뭐 한참 있다가 등록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안 그래도 현업에 있는 분 벌금 그 집행유예 받았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다. 등록관청에서 그만두라 말도 안 하고 등록 취소한다는 말도 없는데 계속해도 되냐 묻는데 그게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조사를 한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그러니까 당장 모를 수 있다는 얘기. 6개월 후에 등록 취소될 수도 있어요. 자, 위반은 이때 했고요. 벌금은 이때 받았고 이제 벌금을 받았으니까 결격사유니까 등록 취소해야 되겠죠. 등록 취소는 언제 했냐면은 등록 취소는 2024년 예를 들면 6월 15일 날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됐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결격사유에서 벗어났냐는 이야기입니다. 2027년 3월 15일 날 벗어나냐 아니면 27년 6월 15일 날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냐.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되냐 아니면 벌금 받은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되냐.
만약 결격 사유가 여러 가지가 겹치는 경우 맨 마지막 끝까지 다 벗어나야 비로소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언제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날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원래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예외라고,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 안 한다고요. 벌금 받은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 뜻이 지금 좀 어려운데 이게 예외가 기출문제에 출제됐습니다. 등록 기준 미달도 시험에 나왔는데요. 법인의 등록 기준은 대표 암기 프린트 3번에 보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잖아요. 근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둬버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등록 기준 미달로. 그렇게 해서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자격증 있는 사람 3분의 1 구하면 또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외, 이게 시험에 나왔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11번 요거 사유 발생 당시, 요것도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사유 발생 당시, 사유 발생 당시. 자, 그러면 오늘 24년 3월 15일 날 위반 행위를 했다.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갑이라는 임원이 선임되었다. 임원이 취직을 했다고요. 취직을 했고,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업무정지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럼 임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저기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는 결격 사유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임원은 업무정지 처분 6개월 받았으면 그 6개월 동안은 그만두더라도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 아니면 취직하거나 개업해도 된다. 그만두면 언제든지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사유 발생 당시 이때는 근무 안 했잖아요. 이때 처분 당시는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사유 발생 당시 위반할 때는 자기는 없었으니까 그건 기책 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유 발생 당시, 처분 당시가 아니고요. 이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은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해야 되고, 해소 안 하면 암기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는데요. 임원의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 고용인, 임원이 아닌 일반 고용인들, 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입니다.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있습니까? 38번에 1번, 2번. 자, 그 다음에 사무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본서 152페이지. 건축법은 대물적 허가고 등록은,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대인적 등록이라고 했죠. 대인적 허가, 이게 행정법상은 대인적 허가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허가나 등록이나 그 행정법상 의미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사람을 보고 등록해 준 거니까 몸은 하나인데 사무소를 여러 개 차리면 손님이 동시에 다 와버리면 혼자서 계약서를 여기저기 다 쓸 수가 없죠. 몸은 하나인데. 그래서 사무소 하나밖에 못 차리고 두 개, 세 개 사무소 차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등록도 한 번밖에 못합니다. 만약 여러 번 등록할 수 있고 사무소 여러 개 차릴 수 있으면 굳이 여러분들은 자격증 딸 필요 없고 다른 사람 해놓은 거 하나 빌려서 하면 되겠죠. 1등록 1사무소다.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인 경우, 법인은 회사입니다. 회사는 지사 지점을 둘 수 있다. 그 지사 지점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이중사무소,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라솔, 천막, 뜻다방, 모델하우스 앞에 가보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있죠. 요 앞에 레이크뷰, 이거는 모델하우스, 그거는 없더라고요. 뜻다방은 없는데 아직도 이거 지하 8층인데 지하하고 있고 아직도 지상 건물이 안 올라왔어요. 지금 한 2년 넘었죠.
그 지금 아파트 3년 만에 저도 지금 내년 1월 달에 입주하는 게 있는데 거의 3년 분양 3년 동안 공사하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50%라고 하더라고. 아직 1년 한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0개월도 아니네. 지금 4월 달이니까 3월 달에 지금 3월 달이면 이제 한 8개월, 9개월 이 정도 남았는데 공정률이 50%가 안 되더라고. 그게 지압하는 데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지압하고 나면 지상 올라가는 거는 금세 한 달에 두 개 층씩 올라간대요. 이게 저게 아마 30, 40층 넘을 거예요. 그럼 40층 해봐야 20개월만 하면 올라간다고요. 앞으로 충분히 아마 공정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주할 때까지. 그 지하층을 안 파는 이유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든대요. 아마 지하 8층 파는 게 지상 한 40층 파는 거하고 비쌀 거예요. 돈 들어가는 게. (1.1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뜻입니다. 임치가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임등치, 상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시험에 임시중개시설물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건 된다. 등록관청 허가받아서 설치하는 건 된다.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서 설치하는 건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뜻다방, 임시중개시설물, 파라솔, 천막 어떠한 경우도 안 된다고요. 허가받아서 허가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받아서 설치한다. X 안 됩니다. 절대 허가해 줄 일도 없고 안 됩니다. 절대.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모든 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그 다음에 이전 전 사무소, 이전 후 사무소, 처음 개업하는 사무소 다 똑같습니다. 면적 제한 없고 사용권 확보하면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되는데 다만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에는 사용 검사 받아도 건축물 대장 만들려면 한 2달 정도 기다려야 된대.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없어도 개업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는 말 쓰죠.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준공 검사 똑같은 의미입니다. 의미는 다만 법마다 그 표현을 달리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법인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고 개인은 둘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 지사 지정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여기 교과서 페이지는 요 앞에 위에 있으니까 항상 필요하시면 보세요. 제가 말 안 하더라도 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4번에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하고 분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을 수는 없죠. 본사가 이천시에 있으면 이천시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고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분사무소가 아니라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2억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도 역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암기 프린트 4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모두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실무교육 수료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3개를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그러면 신고 확인서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교부해 준다. 왜 다 7일이냐면 책임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7일 이내에 해주고요.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주고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고요. 그리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가 이천에 있는데 여주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여주시장한테 갈 필요 없고 이천시장한테 신고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천시장이 여주시장한테 거기에 분사무소 설치됐다고 통보해 준다고요? 안 그러면 모르잖아요. 자, 요거는 조금 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다 암기 프린터 4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암기 프린터 4번 조금 전에 다 말했던 내용입니다. 다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책임자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전산에 다 뜬다고 했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다 뜨니까 법인만 분사무소 가능하고요. 숫자 제한 유 있다. 예, 숫자가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인장 등록, 업무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 증의한다. 다만 분사무소 지도 감독은 둘 다 가능하다. 둘 다라고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 청도,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주택의 경우 만약 분사무소에서 중개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16개 시도조례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경기도조례든 인천시조례든 서울시조례든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걸 시험에 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제되고 있다. 공법에도 각 지자체 조례 내용이 시험에 나오진 않죠. 다만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까지 뭐 시군구 조례를 정한다 또는 시도 조례를 정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용적률 건폐율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잖아요. 시군 조례. 시군 조례라고 하면 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군을 말하는 거죠. 그 시장 군수가 파워가 있다고 구청장은 별로 파워 없다고요. 강남구청장보다 시골의 군수가 더 파워가 있어요. 그럼 구청장은 도시계획 위반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암기 프린트 4번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 기본서 공동사무소입니다.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둘이 같이 하다가 한 명 업무 정지 당하면 나머지 한 명은 계속 업무해도 되죠. 근데 업무 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된다. 처음에 둘이 공동으로 사용하다 한 명 업무 정지 당하면 당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된다고요. 다른 게 자, 공동사무소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 공동사무소 설치하는 방법을 보면 A, B, C, D가 있으면 만약 A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이전해 오면 됩니다. A는 이천시에 있고 B는 여주시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사무소를 여주에 하나 두고 이천에 하나 두고 두 개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쓴다는 뜻이 아니라 한 사무소에서 같이 써야 돼요.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거 하나는 없애야 되죠. 이걸 없애든 뭘 없애든 하나는 없애고 한 군데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지. 사무소를 10개 두고 10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을 쓴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이전 신고하면 되고 또는 A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하면 공동사무소가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2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또 공동사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보면 중개업소에 공동사무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딱 한 번 봤어요. 공동사무소 거의 없어요. 잘 많이는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왜 많이 없어요? 이게 이 공동으로 하면 중개보수 어떻게 나누냐 수익 어떻게 나누냐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럼 먼저 계약한 사람이 다 가진다. 원래 공동사무소를 하더라도
히트 좀 끄고 와. 자꾸 히트 틀어놔서 자꾸 히트가 끄고 와. 뒤에 가서 히트 좀 끄라고. 저기 좀 덥잖아요. 오늘 별로 안 추운 것 같은데 잠만 오니까 일단 좀 끄자고. 제가 목소리가 더러워가지고 잠은 잘 안 온다던데 너무 부드러우면 감미로우면 잠 오는데 목소리는 별로 안 좋잖아요. 경상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별로 목소리는 별로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뭐 노무현 닮았다, 어떤 사람은 문재인 닮았다. 저는 문재인은 약간 발음이 센데 제가 문재인 닮지는, 문재인은 임플란트 해가지고 발음이 세잖아요. 김제동 전라도 아니에요. 경상북도예요. 자, 만약에 A, B, C, D가 이렇게 4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렇게 사무소가 있다면 이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시험 지문 1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실제 칸막이가 공동사무소 하면 칸막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칸막이 있고 따로 출입문이 있으면 이거는 공동사무소가 아니라 별도 사무소예요. 그냥 개인 사무소예요.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출입구가 하나고 안에 내부 이게 칸막이를 통해서 왔다 갔다 뭐 파티션 이런 거 설치하는 거는 공동사무소예요. 국토부 유권해석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리 스타벅스 이런 거 보면 커피숍에 1층도 있고 2층도 있는데 2층 올라가는 게 내부 1층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 이거는 공동 이중사무소가 아니다. 그러나 직통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이중사무소다. 만약 우리 이 건물에 4층에도 중개사무소가 있고 밑에 3층에도 있고 이러면 그건 이중사무소라는 얘기. 한 사람이 똑같은 걸 2개 차례 나왔으면 직통계단이란 건축법에서 계단과 계단 참만을 통해서 피난층에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을 직통계단이라고 하죠. 우린 직통계단이잖아요. 3층에 뭐 있는지 안 보고 계속 2층까지 내려갈 수 있잖아요. 직통계단이라고 이게. 자, 어쨌든 칸막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칸막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4명이 같이 하면 이게 종부일이 달라도 돼요.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C는 부칙개공, D는 분사무소라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같이 해가지고 이게 손님 받아가지고 B가 한 건 했으면 중개부수를 B 혼자 다 먹어야 된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답이 뭐냐고요? 규정이 없다고요. 그게. 그래서 없다는 이야기예요. 혼자 먹는다 하면 그렇게 규칙을 정하면 되잖아요.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여기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뭐 어쨌든 그래 자기들끼리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방식을. 그 만약에 먼저 한 사람이 다 먹기로 한다 이러면은 호객행 해야 되잖아요. 오면 빨리 끌고 가서 내가 해야 되겠죠? 그 무조건 똑같이 n분의 1로 나눈다 이러면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누가 하든 먹으니까. 그래서 없다는 이야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공산주의잖아. 똑같이 무조건 먹으면 이게 공산주의가 성공하기 쉽지 않죠. 무조건 먼저 한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호객행위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싸움하고 이게 분쟁이 생긴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똑같이 나누면 나만 억울하다. 이러다 보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부끼리도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한 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잖아요. 차라리 바로 옆에 제가 아는 분은 지금 광주시에서 저한테 수업 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아파트 단지가 한 400세대 되는 정도 되는데 남편하고 그 부인하고 이 도로를 마주보고 양쪽에 이렇게 사무소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부부예요. 남편은 자격증 못 땄어. 같이 학원 다녀가지고 떨어지고 부인만 땄어요. 그 남편 보고 차라리 골프나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중개사무소 오지 말라고 하니까 저 인간이 나 골프 치라고 어느 놈하고 무슨 짓거리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자꾸 더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서 하고 있는데 손님 오면 저 앞에 여자분 잘하던데 성실하게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 손님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다른 중개업소는 가보면 전부 다 저 앞에는 사기꾼이니까 나하고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데 이 양반은 자꾸 옆에 앞으로 보내니까 너무 손님들도 야 믿을 만하다. 여기는 뭐 정직하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오히려 자격증 없고 나무 자격증 걸어놓고 있으니까 괜히 계약서 쓰고 이러다 걸리면 골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보내버려 부인한테. 그 제가 여러분들은 이해가 돼요. 이거 월세 2구에나 내면서 여기 400가구 아파트 단지에 안 되죠. 그 왜 하냐 물어보니까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이게 집합 여기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규약으로 뭐 중개사무소 자리 뭐 슈퍼 자리 이런 걸 미리 정해놓는다고. 관리규약으로 정해놓으면 그 업종밖에 못하죠. 그 중개사무소 자리가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럼
내가 안 하면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가족끼리 하니까 뭐 경쟁이 아니잖아. 그냥 무조건 앞에 보내버리면 되는데 엉뚱한 사람 돌아버리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게 한 400가구 정도 되면 2명이 먹고 살기, 400가구면 2명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한 가구당 중개업소 한 개당 200개 가구가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통계가. 지금 11만 개 중개업소가 있고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고요. 그 지금 가구 수가 한 3천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3천만 가구 나누기 11만 해보세요. 그러면 한 중개업소당 몇 개 가구씩 돌아가는지 대략입니다. 이거는 뭐 3천만 가구인지 그 가구 수는 자꾸 세대가 분리되고 이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3천만 가구 나누기 11만 하면 한 중개업소당 몇 개씩 돌아가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네? 170? 270 가구? 그러니까 한 300세대 되는데 혼자 들어가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 근데 혼자 있게 가만 안 내버려둬요. 옆에 또 생긴다고 자꾸. 지금 커피숍보다도 많고 스타벅스 이런 거 다 합해봐야 3,000개도 안 돼요. 지금 이디야 커피숍이 최고 많대요. 세탁소보다 많고 뭐 이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거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만약에 못 먹고 살면 그만두겠죠. 그래도 월세 내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뭐 죽는 소리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남들한테는 다 죽는 소리 해야 돼. 잘 된다고 하면 안 돼. 아니 저는 제 여자친구도 하고 저도 하고 했는데 저는 잘된 건물주가 와서 묻길래 잘 됩니까 하길래 그냥 우리는 인사치야. 잘 됩니다.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저 여자친구는 미치겠습니다. 사장님 죽는 소리 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는 깎아주더라고. 10만 원 월세. 저보고는 30만 원 더 내래. 잘 된다면서 잘 되면 더 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건물주 와서 물으면 죽겠습니다. 지금 뭐 손님 개미 한 마리 안 보이고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지금 뭐 세금 낼 돈도 안 되고 이거 뭐 광고비도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죠. 잘 된다 말하면 절대 안 돼. 식당 같은 거는 세 주면 주인이 와서 본다고 장사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식당은 금방 하는데 중개사무소는 매일 손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럼 와서 그냥 잘 되냐 물으면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잘 돼도 잘 된다 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입니다. 161페이지에 있고요. 사무소 이전은 우리 이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민등록법상. 옛날에는 이사를 하면 전출신고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보면. 근데 지금은 전출신고는 안 하고 그냥 이사 가고 나서 전입신고만 하죠. 똑같습니다. 우리 사무소 이전도 이사 가니까 사무소도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도 이전 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하면 신고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하는 서류는 3개입니다. 암기 프린트 18번 맨 밑에 있습니다. 18번에 있습니까? 있어요? 18번? 있죠? 자, 그러면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왜 7일이라고 했어요? 전부 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죠? 암기 프린트 39번에 7일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등록 처분 통지도 7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교부도 7일,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도 7일 이내입니다. 전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고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있던 그림을 다시 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그림이에요. 그대로. 자,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관할구역 안으로 옮길 경우에는 재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관할구역 안에서 같은 이천시 안에서 동만 바뀌었다면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무조건 재교부입니다. 무조건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두 가지,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시험에 이거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송부한 서류가 종류가 같다. X로 출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제출하는 서류는 2가지, 송부하는 서류는 3가지. 제출하는 거는 등록증 원본 반납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천에 있다가 여주로 옮기면 이천시장한테 받은 걸 여주시장한테 반납한다고요. 그리고 여주시장한테 새로 받아야 돼요. 원본을 반납해야 되죠. 그리고 사무소 확보 성명 서류 제출해야 되고,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정가 기록을 송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 전에 나쁜 짓 해가지고 행정처분 안 당하려고 옮기버리면 그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 주니까 결국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정가 기록을 송부해 주기 때문에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에도 소용없다. 정가 기록 가지고 다니게 하도록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습니다. 이 내용이. 자,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 122페이지에 있는데요.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걸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밖에 없습니다. 즉 업무정지와 휴업의 경우에는 간판 철거하라는 말이 없어요. 업무정지, 휴업은 최대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문 닫는다고 간판 뗐다 붙였다 하려면 요즘 간판 붙이는 거 보니까 뭐지 사다리차 비슷한 거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막 하고 이러더라고. 그럼 100만 원 넘게 든대. 그게 사람 막 2명 이상 나와 있죠. 2명 이상 나와가지고 차 부르고 이러면 한 100만 원 넘게 든다고요. 그러니까 휴업하고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간판 철거 안 해도 된다고요. 당연히 자격정지도 간판 철거 안 하겠죠. 자격정지는 소속공개사니까. 그래서 폐업을 하면 그 자리에 다시 등록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저도 이때까지 살면서 수없이 이사를 했는데요. 옛날에 살던 집에 다시 돌아간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없고 서류상은 한 번 있더라고. 제가 주민등록 초본 때 보면 그 막 옮긴 게 나와 있잖아요. 한 번 있긴 있더라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군대 간다고 시골 고향집으로 그냥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은 거지 실제 몸은 가진 않았어요.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거의 안 가요. 그러니까 폐업하면 이제 다시는 안 할 거고, 또 사무소 이전에도 다시 거기 돌아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간판 떼야 된다고요. 등록 취소돼도 3년 동안 못 하잖아요.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문 닫아야 되는데 간판 달아놓으면 안 되겠죠. 그 3가지 간판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가태료 업무정지 처분하는 게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합니다. 행정대집행법인데 시험에 행정절차법, 민사집행법 X, 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 보면 법조문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대신 집행하고 비용만 청구하는 거지 간판 안 뗐다고 형사처벌하거나 이런 규정은 없다고요. 업무정지하는 규정은. 폐업하고 없는데 업무정지 못하죠. 이미 폐업한 사람을. 비용만 대신 청구합니다. 119페이지 게시 의무인데요.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등수사보자,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시험에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게시해야 된다. X.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 게시해야 된다. X.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제가 현업에 취직해보고 개업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게시 안 해놓은 곳이 좀 있더라고요. 나머지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는 요즘은 다 게시를 해놨어요. 제가 처음에 할 때 저는 1999년도 그때 개업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사업자 등록하는 거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상 사업자 등록 안 했다고 처벌 규정 없었다고 옛날에는. 지금도 뭐 없어요. 원래 소득세법 등에 의하면 사업을 개시한 경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자, 어쨌든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거 게시할 의무 없다.
없다. 실무교육 수료증 게시할 의무 없다. 게시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 안 해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취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자격증 게시하라고 말 안 하면 게시 안 해도 됩니다. 사장님이 처벌받아요. 소속 공인중개사 처벌받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부칙개공,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죠. 이 부칙개공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쓸 수 있습니다. 행복부동산 중개,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박용덕 공인중개사 사무소 해도 됩니다. 자, 5개 광고물, 간판입니다. 5개 광고물.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연락처 표기 안 해도 되고 등록번호 표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지나다니다 보면 간판에 등록번호 또는 허가번호 이런 거 다 적어놨죠. 전화번호 다 적어놨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헷갈린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X. 연락처 표기 안 해도 된다. 현실적으로는 광고하려고 연락처 다 표기해놨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명칭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 위반 시 제재인데요. 우리 기본서는 122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유사명칭 사용.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부동산,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렇게 써놨다 하더라도 위반이다.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부동산이라는 말도 간판에 달면 안 된다고요. 개업공개사 아니면. 일반 분들이 부동산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개업공개사로 오인할 수 있겠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만약에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중개업을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적발되니까 나 한 건도 안 했다, 간판만 달아놨지 아직 한 건도 못했다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간판 달아놓고 중개업을 계속했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중개업은 안 하고 그냥 간판만 달아놔도 무자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써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간판 달고 있으면 철거명령을 할 수 있고, 등록관청이 시험에 등록관청이 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시도의사가 할 수 있다. X. 등록관청이 철거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고. 불법 간판 달고 있으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간판 달고 있으면 간판 철거명령 내릴 수 있다고요. 자,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표시광고는 임대문의 이런 게 표시광고입니다. 5개 광고물 할 때 광고는 5개 광고물 간판이라고 했어요. 여기 표시광고는 임대문의, 매매문의 이런 거 적어 놓은 거 봤잖아요. 자, 그러면 광고할 때 그냥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 놓으면 안 되고, 성명, 소연 등, 암기 프린트 25번,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성명, 소연 등입니다.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인데 이때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소재지지 중개대상물 소재지 아닙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 이름을 적으면 안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 하려면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소면 종가형, 중개대상물 소재지.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중개상물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 또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총사방, 계계, 입주관. 암기 프린트 25번.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총사방, 계계,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를 명시해야 된다. 총사방, 계계, 입주관 암기해야 됩니다. 8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소면 종가형
그 다음에 소면 소 암기 프린터 25번에 있습니다. 25번.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성명이 여친 성명이 소연이다.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계계, 입주관. 암기 프린터 25번에 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이게 18개인데 18개를 다 명시해 놓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물건 뺏기잖아요. 지금 소재지까지 다 해놨으면.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시험에 나오면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처벌받는 게 보니까 거래 완료해가지고 매물 올려놔가지고 과태료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래 완료되면 매물 내려야 되죠. 자,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든 처벌 규정에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예를 들면 옆에 아파트는 10억 돼 있는데 왜 우리 아파트는 5억으로 매물 올려놨냐. 우리도 10억 올려라. 안 그러면 우리 분유회에서는 이용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 최근에 아파트 가격을 보면 구축하고 신축하고 신축 아파트하고 오래된 아파트하고 똑같은 면적인데 비슷한 위치에 있어도 2배 차이 나는 경우 있어요. 신축이 훨씬 비싸죠. 그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자는 젠트리피케이션. 학개론 시험에 나왔죠.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슨 뜻이에요? 젠틀맨이 신사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은 신사화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신사화. 즉 계층이동이죠. 계층이동. 예를 들면 가로수길 이런 게 생기면은 임차인들이 노력해가지고 손님이 많이 오면 유명해지면 임대료가 자꾸 올라간다고요.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면 기존의 세입자들은 쫓겨나고 새로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런 게 들어오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동산 컨설팅업자 이런 사람이 광고하면.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이게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린 거예요. 매물 없는 걸 올리는 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계계, 입주관, 누락하거나 또는 보조원 이름 적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절차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